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오늘 닻을 올리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관례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인사했는데 극한 대치로 얼어붙은 양당 사이에 잠시나마 온기가 감돈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는데 먼저 최민식 기자가 두 사람의 만남 그 장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민주당 현수막 앞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란히 섰습니다.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 이 대표가 먼저 악수를 청합니다. 비대위 출범 첫날 한 위원장이 취임 인사차 이 대표를 찾은 건데 두 사람이 여야 대표로 만난 건 처음입니다. 사회자가 한 위원장을 호명하자 이 대표는 환영한다고 말했고 네, 환영합니다. 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인사할 때 몸을 틀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도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밝게 개척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협력을 요구했지만 그 밖에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10여 분간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선거법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협력할 사안에 대해선 감정 싸움하지 말고 대표끼리 신속히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 역시 가치가 대립하는 게 아니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앞서 보셨던 두 사람의 만남은 화기애애했지만 만남 전후로는 서로를 향해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집권 소수 야당 같다며 비꼬았습니다. 두 사람의 속내는 최원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똘똘 뭉쳐서 총선용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와 결탁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데 이어 연일 대야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권 의식이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 역시 한 비대위원장 면담에 앞서 집권 여당 대표가 협치할 생각이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소수 야당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대하고 퇴장하고 거부하고 특히 내년 총선이 한동훈의 국민의힘 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협치보단 두 사람 간 대립 구도가 더 선명해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앞서 두 사람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당사자로 여러 차례 공개 충돌했습니다. 중대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이지 잡범이 아닙니다.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유가경입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두 사람이 웃으며 악수했지만 실제 협치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첫 인사로 충청권 초선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에 발탁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삼국지에서나 나올 법한 내부 궁중 암투는 하지 말자고 강조했는데 공천 자범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총선 100여일을 앞두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당의 소식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대위 첫 회의가 열린 국민의힘 회의장 벽면 문구가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연설로 교체됐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소수당이고 우리의 상대는 똘똘 뭉쳐있다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 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 씨 거고 제갈량은 결국 졌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또 싸움에서 이기는 정치가 아닌 공공선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는데 비대위원들도 한 위원장의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며 비대위 참여 수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정치는 본연의 역할을 잃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왔습니다. 저는 미력이 남아 정치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목소리를 또 내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비대위원을 이제 수락하게 됐고요. 한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 실무를 주도할 사무총장에 충남권 초선인 장동혁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직전 사무총장이었던 이만희 의원은 경북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여론조사 전문가인 홍영림 전 기자를 임명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하지만 일부 비대위원 인선에 대한 잡음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과거 운동권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민경우 비대위원이 노인 비하 발언에 이어서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고 호남 대한포럼 대표인 박은식 의원은 여성 비하 논란이 불거졌던 과거 발언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민경우 비대위원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민 비대위원이 자신을 말리는 경찰을 밀치며 시민을 향해 욕설을 내뱉습니다. 야, 돈 하나 줘봐. 내 감옥 간다. 아니 알아요. 함께 있던 서민당국대 교수에게 먼저 욕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폄하 발언에 이어 욕설 논란까지 불거진 겁니다. 어제 사과 입장을 밝혔던 민 비대위원은 오늘 첫 비대위 회의에서 다시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대한포럼 대표인 박은식 비대위원도 지난 10월 SNS에 결혼과 출산에 주된 결정권자는 남자라는 글을 올려 여성 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을 비판했던 표현을 인용해 두 비대위원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폄훼당한 노인과 여성을 대신해 감히 묻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다 멍청아라고 해야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민 비대위원은 첫 회의가 끝난 뒤 한 위원장과 별도로 면담했습니다. 혹시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이고 내려갑시다. 한 위원장은 민 위원의 노인 발언에 대해 정말 잘못한 일이라며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주당에선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내일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이 대표가 이 전 총리를 찾아가려다 연락이 엇갈리면서 불발됐는데 만나더라도 당장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합류 선언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이재명 대표 측 실무진이 광화문에 있는 이낙연 전 총리 사무실 앞까지 찾아갔다 철수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전하기 위해 이 전 총리에게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돼 오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전화가 와 있었더라고요. 제가 콜백을 했는데 제 전화는 또 못 받으셨어요. 결국 실무진 간 논의 끝에 두 사람은 내일 오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총리가 여전히 이 대표 사퇴와 통합비대위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이 대표는 이에 부정적이어서 접점을 찾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세상사라고 하는 게 누구나 자기 뜻대로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전 총리 측은 새해 첫날 행주산성에서 이 전 총리와 함께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겠다고 예고했고 동교동계로 육선을 지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선장이 파국으로 배를 몰아도 선원들은 배의 크기만 믿고 자기들만의 선상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인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이기인 경기도 의원도 이준석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로 초대해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지난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과 지난달 대구 달성 사저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죠. 이번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가가 두 손을 맞잡습니다. 장시간 차를 타셨는데 괜찮으세요? 예, 잘 왔습니다. 한 4시간 걸리셨죠? 3시간 좀 넘었어요. 네. 날씨도 찬데 여기까지. 아니. 두 사람은 2시간 반 동안 한식으로 점심 식사를 한 뒤 정원 산책을 함께 했고 달성 사저와 청와대 관저, 반려견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달성에 제가 꽃도 보여드리고 강아지가 점잖을 수가 있어요.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가 과거 외교장관의 외빈 초대 시설이 없어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로 지어진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 사절들 뭐 어디 식사 좀 대접할 때도 없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 뭐 좀 관저 공간 하나 좀 만들어 달라. 여권 관계자는 탄핵의 악연을 끊고 화해 무드를 이어가면서 사회 통합이란 효과를 기대한 회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친박계 인사들의 출마와 관련한 직접적인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주차장에서 배웅하며 새해 덕담을 나눴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의 세 차례에 걸친 만남에 대해 지지층을 겨냥한 보수 통합의 메시지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는 정치인 한동훈이 주재한 첫 공식 회의였습니다. 내용면이나 형식면에서도 그동안 봐왔던 정당의 회의와는 조금 달랐다고 하는데 정치부 한송훈 기자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역시 오늘도 한의원 비대위원장의 특유의 합법이 귀에 먼저 들어오더군요. 예, 오늘도 이 비유와 은유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 궁중 암투나 합종 연횡하는 사극, 이 삼국지 같은 정치 하지 말자고 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 개파나 내부 정치에 몰두하지 말자는 건데 오늘 발표된 사무총장 인선 역시 그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예, 초선 의원이 사무총장에 임명이 됐죠. 그런데 특히 총선 앞두고 사무총장은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예, 보통 이 3선이나 이 실세 재선 같은 중진 의원이 맡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오늘 사무총장에 임명된 이 장동혁 의원은 충청 지역으로 지난해 6월 재보궐선거로 국회 입성한 이른바 0.5선입니다. 임명 2달밖에 안 된 TK 사무총장을 교체한 건데요. 특히 장 의원은 한동훈 전 장관은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낫다면서 이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에 강하게 반대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위원장도 이를 알면서 중용한 겁니다. 한 위원장은 오히려 장 의원을 두고요. 합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사무총장의 적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스스로 줄 세우기나 개파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장 의원도 그렇고 앞서 비서실장에 선임된 김영동 의원도 모두 율사 출신이란 점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예, 특히 비대위원장의 화법도 그렇고 비대위 구성도 그렇고 또 시중의 반응도 그렇고 기존과는 뭔가 상당히 달라진 것 같다. 신선한 느낌은 있는데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만으로 현실 정치의 모든 어려움을 다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이 당장 일부 비대위원들의 막말 논란이 불거졌는데 한 비대위원장의 직접 사과나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악법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 외에 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예. 복잡한 정치권 난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시적절하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한동훈 비대위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 창당은 뭐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수순으로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결국 내일 이재명 대표가 만나긴 하는군요. 예,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절충점을 찾는다면요, 이 분당 사태를 막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막판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요구해온 이 대표직 사퇴가 이재명 대표로서는 받을 수 없는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예, 뭐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가 되겠죠. 그런데도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명분 쌓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전 총리의 탈당을 막기 위한 이 통합 행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이 전 총리로도 자신의 거듭된 요구를 이 대표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탈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예상이 맞다면 이 사진만 찍고 갈등의 골만 깊어졌던 지난 7월 회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정치에서는 워낙 놀라운 소식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좀 지켜보죠. 자, 한성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18명, 임기 중 거래 금액은 1,25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코인 논란에 발단이 된 김남국 의원의 거래량이 거의 90%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이미 책임을 졌다면서 법원의 유감 표명 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와 회의 중 거래 사실이 알려진 뒤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몇천 원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건가 저도 조금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석 달간의 조사를 거쳐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모두 18명이었고 임기 중 거래가 있었던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원 11명이 3년 동안 사고판 가상화폐 누적 거래 액수는 총 1,256억 원으로 이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거래량이 89%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1억 4천만 원으로 시작된 김 의원의 가상자산은 3년 뒤 8억 4천만 원이 됐는데 국회 윤리자문위 조사 과정에선 한때 보유액이 99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김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는데 김 의원은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불복했습니다. 가상자산 예치금도 반드시 신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권익위는 의원 10명의 경우 자진 신고한 내용과 실제 가상자산 내역이 다른 걸로 파악했는데 이들은 이벤트로 받은 걸 몰랐다거나 단순 결제 수단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의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태영건설은 대주주 사재 출연과 자회사 매각 등 가능한 자구책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영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박준섭 경제수석까지 경제수장 5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대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85조 원 규모로 운영 중인 시장 안정 유동성을 더 확대하고 은행 등 금융권의 태영건설에 대한 과도한 자금 회수를 자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를 지원할 때 발생한 부실에 대해서는 면책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신협이나 저축은행은 이 1금융권보다 이자가 높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견디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은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내놔야 합니다. TY홀딩스가 가진 에코비트 지분과 골프장 사업, 태영건설 시행지분 등을 매각하면 2조 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단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 SBS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에는 SBS 지분을 소환하는 가능성은 열려는 있지만 50% 미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내년 1월 11일 소집되는 채권자 협의회에서 결정됩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뒤 민주당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전 부대변인이 2년 전 자신의 차를 운전한 대리기사를 찾겠다면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자신은 당시 운전자가 아님을 증명하겠다는 건데 대리기사 연합회는 증거도 없이 대리기사를 모욕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현수막이 내걸린 현장에 가봤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 대리운전 기사님을 찾는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 이경 전 상근 부대변인이 지난 2021년 11월 밤에
자신의 차를 운전한 대리기사를 찾겠다며 내건 겁니다. 당시 이전 부대변인이 탄 차는 두 차례 급제동하는 보복운전으로 적발됐고 이전 부대변인은 대리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총선검증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공천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리를 불러줍니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군지 알고 무슨 보복운전을 합니까? 이경 전 부대변인이 내건 현수막엔 자신의 사진이나 이름은 뺀 채 전화번호만 적었습니다. 현수막만 봐선 무슨 일로 대리기사를 찾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이전 부대변인은 대리기사 연락처나 블랙박스 화면은 갖고 있지 않다며 9,700여 곳의 대리기사 업체를 직접 찾아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친명계 원외 인사들은 억울함을 풀길 바란다며 응원글을 올렸고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엔 당원 2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이경의 증언이 상당수가 제외된 채로 진행되었고 그러나 대리기사 연합회는 확실하지도 않은 공개 비판으로 대리기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단정하는 건 명백한 폭력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지난 성탄절 밤 서울에서 60대 남성이 홀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관할구청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원격 감시 장비까지 설치한 집이었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보입니다. 바닥에는 도어락이 부서진 채 널려 있습니다. 이곳에 살던 6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성탄절 밤 11시 50분쯤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문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여기 막 소방관 아저씨들도 지나다니시고 경찰서도 보니까 나갔다 하시고. A씨는 서울시의 1인 가구 실태조사에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돼 구청이 24시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공망량 때문에도 몇 번 이렇게 해서 입원을 하고 병원이나 하여튼 자주 가고. 구청은 A씨 집에 전기 사용량과 빛의 변화를 감지하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24일부터 전기 사용량에 변동이 없었지만 관할구청이 신고한 건 거의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사람이 잠깐 외출을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24시간이나 48시간 이렇게 단위로 해서 관제가 되는 거죠. 경찰은 A씨가 평소 앓던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고 이성균 씨의 발인이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요. 팬들도 추모 메시지를 전하면서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정사진 뒤로 운구 행렬이 뒤따릅니다.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던 아내는 끝내 오열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지난 27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배우 이성균 씨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봉준호 감독, 정우성, 조진웅 씨 등 동료 배우들도 애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씨의 팬들은 장례식장 입구에 굿바이 나의 아저씨, 영원히 사랑한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도 어제 장례식장을 찾아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아직 한참 일할 나이고 젊은 나이인데 그냥 마음이 아파요. 비극이지 뭐. 선배 입장에서 착잡하고. 1999년 데뷔한 이 씨는 오랜 무명 시절을 보내다 2007년 드라마 하얀 거탑과 커피 프린스 1호점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배우 반열에 올랐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 광주의 한 공원 묘지에 봉안됐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한파가 물러난 뒤 요즘 낮 기온이 영상을 나타내고 있죠. 눈이 아닌 비도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겨울치고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제 빙어 축제가 취소되는 등 겨울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마다 비상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굽해질을 하는 사람들.
팔뚝만한 송어를 낚아올립니다. 이쪽에 와서 얼음에서 낚시해보고 새로운 경험이어서 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평창 송어축제는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늦게 개막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봄 같았던 날씨 탓인데 최근 한파로 낚시터 얼음이 두껍게 열면서 축제는 가까스로 열렸습니다.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축제를 못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축제를 개막을 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7일까지 또다시 포근한 날씨가 예보돼 안심하기 이릅니다. 기온이 너무 이제 올라가면 얼음이 녹아서 미끄럽고 하는 이런 낙상 사고 같은 게 발생할까 봐. 매년 20만 명이 찾는 인제 빙어 축제는 잦은 겨울비로 아예 취소됐습니다. 수양강 수위가 지난해보다 3.8m가량 높아지면서 이렇게 인제 빙어 축제장으로 써야 할 부지까지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뭐 애들 학비도 줄 거고 이걸로 해가지고 뭐 용돈도 쓸 거고 하는데 이거 못함으로써 손실이 엄청난 거죠. 겨울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잦아지자 날씨에만 의존한 축제에서 탈피하고 축제 장소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탈리아산 푸른 꽃게가 식약처 안전검사를 최종 통과해서 다음 달 2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됩니다. 가격은 국내산의 절반으로 예상돼서 소비자들 기대를 키웠는데요. 국내 꽃게 판매 상인들은 새 경쟁자의 등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배상현 기자입니다. 상자 안에 꽃게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껍데기에 푸른 빛이 돕니다. 다음 달 2일 첫 국내 판매를 앞둔 이탈리아산 푸른 꽃게입니다. 가격은 1kg당 3만 원대인 국내산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는 10,000원 중반대의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푸른 꽃게는 이탈리아에서 개체수가 증가해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남아돌던 푸른 꽃게가 국내에 들어와 어제 식약처의 최종 안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준 규격을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통관이 된 거죠. 소비자들은 이탈리아 꽃게의 상륙에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비싼 가격보다 싸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나름 좋을 것 같아요. 수산시장 반응은 다릅니다. 대부분 상인들은 이탈리아산 꽃게가 들어와도 이 국내산 꽃게가 맛과 품질 면에서 우위를 점할까라고 말합니다. 시기 크기는 우리나라 같습니다. 냉동보다 국내에서 올라가니까 소금이 안 같았어요. 물 건너온 경쟁자의 등장에 새 꽃게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음식 배달 주문할 때 배달료 부담스럽다는 분들 많죠. 실제로 배달료가 1년 전보다 4%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별 분포로 보면 3,000원 이상인 경우가 절반에 달했는데요. 거리나 날씨 등이 반영되면은 10,000원을 훌쩍 넘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광화문 인근 카페에서 커피 3잔을 배달로 주문해봤습니다. 총 주문 금액은 13,500원. 그중 배달비가 3,000원을 차지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이번 달 외식 배달비는 1년 전보다 4.3% 올랐는데 건당 배달료는 3,000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2,000원대가 30.9%, 4,000원대 이상을 받는 경우도 12.7%였습니다. 이것도 거리와 시간,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할증료 반영이 빠진 겁니다. 각종 할증이 붙으면 배달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평균 금액이 3,000원이고요. 이제 거리에 따라서 추가 금액이 발생이 돼요. 성신여대나 아니면 뭐 한성대까지 간다. 그러면 뭐 한창 피클 때는 뭐 2만 원대. 코로나 이후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체 외식업 매출에서 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이나 됩니다. 치킨과 피자 등은 매출의 절반이 배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치솟은 외식비에 배달료까지 오르면서 배달 시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5년째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던 임내혁 씨는 6개월 전부터 매장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픈 초창기에는 한 8대2 정도로 이제 배달이 8, 홀이 2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한 5대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외식 배달료는 통계청이 올해 처음 조사했는데 내후년부터 소비자 물가에 정식 반영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최근 난임 시술이 늘면서 다태아 출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 새 쌍둥이 이상을 낳아도 정부의 산후도우미 지원이 최대 2명까지였지만 내년부터는 아이 수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태아 가정의 육아 고충이 줄어들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똑같은 가방, 똑같은 신발, 웃는 모습도 똑같은 새 쌍둥이입니다. 아이예요. 새 쌍둥이 엄마 민진 씨는 3년 전 새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세제곱으로 힘들고 세제곱으로 더 기쁜 것 같아요. 정부가 산후도우미를 지원해줬지만 기대엔 못 미쳤습니다. 아기가 3명인데 2명이 오시다 보니까 한 분은 가사 일을 하시고 한 분은 아기를 보시다 보면 아기를 한 분이 3명을 못 보니까 저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새 쌍둥이라도 최대 2명의 산후도우미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아이 수대로 도우미가 지원됩니다. 새 쌍둥이면 셋, 네 쌍둥이면 4명의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부담 조금이라도 경감을 해서 출산율도 올리고 난임 시술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다태아 비중은 해마다 늘어 2017년 전체 출생아의 3.9%에서 지난해 5.8%로 증가했습니다. 출산 세태는 변했지만 산후도우미 지원은 최대 2명이란 행정에 발이 묶였던 겁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에 적지만 섬세한 정책 보완 하나가 절실한 때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세계 7위 철강회사 포스코 그룹 회장 선임을 놓고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포스코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최정우 회장의 사면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건데요. 앞서 국민연금의 반대로 장기간 경영 공백을 겪은 KT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포스코 수장에 올라 연임에 성공한 최정우 회장.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자사주 3억 원어치를 매입하며 사면임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지주회사 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공정 논란을 우려한 포스코 홀딩스는 현직 회장의 연임을 우선 심사하는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포스코 회장 선임은 주주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내 외부인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원 7명 중 6명이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사회이사로 선임된 만큼 사실상 셀프 연임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사회이사인 박희재 후보 추천위원장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차기 회장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현 회장의 사면임 지원은 개인의 자유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연금 반대로 9개월간 경영 공백 상태에 빠졌던 KT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실력 있는 CEO를 뽑아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 내 외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오랫동안 국가정보원이 맡아왔던 간첩 수사를 내년부터는 경찰이 전담하게 됩니다. 3년 전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한 결과인데 문제는 경찰의 대공수사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대공수사를 담당할 간부의 절반은 이 분야 경험이 3년이 채 안 된다고 하죠. 김충영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12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된 뒤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3년 유예 기간을 더 2024년 첫날부터 시행됩니다. 새해부터 대공수사를 전담할 경찰 수사관은 700여 명입니다. 반년 전까지 460여 명에 불과했지만 다른 분야 인력을 급히 충원한 겁니다. 간부의 경우 8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안보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이고 연말 경무관급 승진자 30여 명 가운데 안보 수사 경력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기간에 수사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내사를 하고 체증을 하고 수사에 이르는 그 10여 년 동안의 단기간을 과연 승진 인사 체계에서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 간첩 수사 특성상 협조자에 대한 신변 보호나 생계 지원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지만 경찰의 내년 정보 예산은 5년 전보다 16% 줄어든 254억 원에 불과합니다. 관계 부처의 예산 증액을 수차 요구했습니다만 일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북한의 지령 전달은 대부분 해외를 거치는데 해외 정보 수집은 계속 국정원이 맡고 국내 수사는 경찰로 분리돼 협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과거 국정원에서 간첩 수사를 해왔던 전직 직원들은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수사 경험이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왜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태형 기자가 대공수사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A씨는 2016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습니다. 처음엔 부정확한 해외 첩보 수준이었지만 7년에 걸친 수사 끝에 공작금과 지령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선동 사건 역시 내사만 3년 넘게 걸렸습니다. 긴 호흡이 필요한 대공수사를 경찰이 진행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십 년간 누적된 수사 기법과 해외 정보망이 사장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국가의 안보 기제를 스스로 무너뜨렸으니 그것은 군사적인 침략을 안 하더라도 성공한 거죠. 공작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쾌재죠. 또 수사권이 없어지는 국정원의 합법적 통신감청이 차단되면서 정보 수집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모든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감청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어버리면 감청영장 청구를 못합니다. 다만 국정원도 무리한 간첩 수사나 증거 조작으로 논란도 빚은 만큼 수사 관행과 관련한 자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이버 공격이나 여론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보당국은 내다봤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홍영 기자, 새해에는 북한의 도발이 더 잦아질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요. 내년 초라는 시점은 4월 총선 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첩보 내용까지 공개한 건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 풀이됩니다. 김정은이 말한 남한의 큰 파장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북한은 과거에도 선거 때마다 도발을 해왔는데요. 2020년 총선 직전 때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달아서 발사했고 2016년에는 핵실험과 무인기 침투 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군사 도발 쪽으로만 보지 않고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무력 도발보다는 사이버 공격이 주된 수단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이버 공격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먼저 직접적인 해킹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해커들이 창의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북한 해커 조직은 지난 2019년 당시 태영호 전 공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정보를 빼가기도 했죠. 또 국정원은 선관위 역시 북한의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사이버 여론전도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 대선 당시 이 러시아 댓글 부대가 여론 조작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이 인권을 무시한다는 등 이 민주당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이버 여론전은 행위 주체를 밝혀내기도 어렵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정보의 확산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없는 말 만들어서 교란하고 심리적인 공포를 조장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행동들을 유발하는 뭐 이런 것들이 전쟁의 양상으로 지금. 자, 그렇다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통합 대응 조직을 만드는 사이버 안보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댓글 조작이나 민간인 사찰 등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 최소한의 규정은 만들어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평시에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냉정한 가운데 논의를 진행을 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여론에 떠밀려서 오히려 더 왜곡된 법이 제정될 수 있다는 것, 이걸 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직접적인 무력 도발도 위험합니다만 어쩌면 사이버 도발이 우리 사회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하마스가 처음으로 공개했던 인질이 억류 당시 생활을 언급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트 같았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이 속옷만 입은 가자지구 주민들을 집합시킨 영상이 공개돼 인권 침해 논란이 또 나왔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마스가 인질 중 처음으로 영상을 공개했던 21살 미아셴. דואגים לי, מטפלים בי, נותנים לי תרופות, הכל בסדר. 억류 54일 만인 지난달 30일 풀려난 뒤 진짜 실상을 전했습니다. שעברתי שואה, כולם שם מחבלים. 미아셴은 어두운 방에 감금된 채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고 24시간 감시를 당해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전쟁의 참혹성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יש פחד להניס, יש פחד למות, יש פחד שכאילו מפוחדת. 가자시티 축구장에 속옷만 입은 남성들이 나타납니다. 무장한 이스라엘군 앞으로 손을 뒤로 묶인 채 무릎을 꿇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들도 보입니다. 이달 중순쯤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되자 인권 침해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속옷 차림의 남성들 영상으로 논란이 됐을 땐 검문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영상은 자신들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기업 샤오미가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IT 기업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건데요. 10년째 애플카를 개발 중인 애플보다 사업을 선도한 셈입니다. 기존 전기차 강자인 테슬라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무대 위로 등장하는 두 대의 전기차.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을 만드는 중국 샤오미가 처음 선보이는 전기차입니다. IT 기술을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건데 슈퍼카와 견줄 수 있는 성능을 내세웠습니다. Is the one that can rival Porsche and Tesla. It's our dream car. 전기차 성능의 척도인 1회 충전 주행거리가 668km로 테슬라 모델 S를 압도합니다. The end of 2024, our car will come on top in the market.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도 속속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소니가 혼다와 손잡고 차 안에서 게임까지 즐길 수 있는 새 전기차를 선보였고 미국 애플도 2026년 출시를 목표로 전기차를 개발 중입니다. 화웨이나 바이두 같은 중국 IT 기업들은 자국 내 탄탄하게 구축된 배터리 공급망을 활용해 전기차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관련해서는 중국 차가 치고 나가는 특히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는 측면에서 완성차와 전기차 업체 간의 양자 경쟁 구도였던 전기차 시장이 IT 기업들까지 뛰어들면서 한층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유심초가 고쳐 부른 이 명시에서 별은 외로움과 그리움, 만남과 헤어짐의 상징입니다. 별은 따르고 싶은 표상이기도 하죠.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 저도 그런 꿈을 안고 앵커의 시선을 시작한 지
6년 19회에 이르렀습니다. 돌아보니 별이 밤하늘을 그으며 떨어지는 순식간 같습니다만 그 사이에 벌써 1516개의 시선이 세상을 향했습니다. 나라를 뒤흔든 격변의 순간들, 그때마다 요동치는 민심, 기쁘고 노엽고 슬프고 즐거운 우리네 사는 이야기까지, 그중에 유튜브 조회수만 따져 가장 많은 분이 눈을 맞춰주신 시선이 윤석열이 왜 두려운가 였습니다. 총선을 석권한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를 시작할 때 이야기였죠. 핍박의 끝까지 앞장서던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도 넷째로 많은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정권과 집권당의 그 필사적인 탄압 덕분에 검사 윤석열은 별의 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치사에 드문 일대 반전 드라마를 써냈습니다. 그 다음 조회수 2위가 법무장관 한동훈입니다. 법무장관이 지명된 그가 대통령의 팔다리가 아니라 목에 걸린 생선뼈처럼 강직한 신하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런가 하면 제목에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니는 조국 전 장관입니다. 정권이 쓰러지고 새 정권이 태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조국 사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여태 그를 향한 연민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법학자라는 그가 저주에 가까운 악담과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세상 살만하다는 위안의 시선도 꾸준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담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정치부터 일상까지 세상이 그만큼 모질고 각박해진 것이겠죠. 그래도 따스한 사연을 찾을 때마다 보내주신 뜨거운 화답은 그간 누린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얼마 전 공인회계사회가 이 연탄 이야기를 보고 연탄 10만 장을 기부한다고 했을 때가 그랬죠. 그렇게 6년 세월을 지나 이었고 마지막 날에 다다랐습니다. 부처가 열반에 들며 말씀했듯 생명은 쓰러지고 만나면 헤어지는 법이죠. 이제 다시 별을 우러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 이 어둠을 반짝이겠는가? 믿음은 별이라서 작아도 모두 반짝인다. 늘 지켜보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의 작은 믿음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리라 믿으며 다시 뵐 날을 기다립니다. 2023년 12월 29일 마지막 앵커의 시선이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말은 눈과 비와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구름이 발달되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 최고 20cm 이상, 강원 내륙으로도 1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돼 있고요. 경기 동부에 2에서 7c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도 1에서 5cm가량이 전망됩니다. 내일도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호남과 경남 내륙으로는 안개가 끼겠고요. 전국 하늘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가 0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4도, 대구 8도 예상됩니다. 눈비구름이 들이우며 올해 마지막 해넘이 구경은 어렵겠고요. 새해 첫날 맑은 하늘을 되찾으면서 큰 추위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TV조선 뉴스라인의 앵커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지난 2017년 12월 11일 시작했으니 정확히 6년하고도 19일이 지났군요. 그리고 어쩌면 이 시간이 14년 앵커 생활의 마지막 클로징이 될 것 같습니다. 1992년 겨울 방송기자로 처음 사회에 발을 디뎠으니 꼬박 31년 1개월을 카메라 앞에 서온 셈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저는 많은 분들에게 신세만 졌습니다. 방송이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수많은 기자와 PD, 카메라 감독 그리고 생방송 스태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무사히 이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매일같이
늦은 밤 귀가하는 가장을 기다려야 했던 가족들에게도 꼭 한 번은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의 한 조각을 끌어안고 겨울 칼바람 속에서 분투 중인 동료 언론인들에게는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는 밤 9시가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설레는 마음으로 생방송이 다가오는 그 긴장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이었지만 말하기, 글쓰기가 갈수록 위험해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 마음 한켠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춥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마지막 클로징은 고맙습니다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받은 과분한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겠습니다. 12월 29일 금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